안녕하세요. 저는 박금순입니다. 올해 69세죠. 여러분께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제 친아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했는지 말이에요. 처음 들으시면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이 정말로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제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버리고 제 재산 70억 원을 훔치려 했거든요. 하지만 그 아들은 한 가지를 몰랐죠. 제가 진짜 치매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어떻게 69세 할머니가 이렇게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결국 제 아들이 어떤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는지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남편 박 회장이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이었어요. 한성그룹이라는 작은 회사를 함께 일궈냈던 동반자였죠. 맨손으로 시작해서 직원 3,000명짜리 중견기업까지 키워냈으니까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남인 재현이가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아들을 믿었어요. 우리 재현이가 아버지만큼은 못해도 회사 잘 꾸려갈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재현이가 갑자기 제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혹시 모르니까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라면서 말이죠. 저는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사실 건망증이 조금 있긴 했거든요.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MRI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요. 그런데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치매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재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실게요. 그때 재현이 눈에 눈물까지 글썽거리는 걸 보고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역시 내 아들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재현이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전문의와 상담해봤는데 집에서 치료받기는 어렵대요. 전문 시설에서 치료받으셔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깜짝 놀랐죠.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뜻이냐? 고 물었더니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월 500만 원짜리 최고급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거기서 전문 치료 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재현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집에 있으면서 증상이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2023년 3월 15일 제가 요양원에 들어간 날이에요. 강남에 있는 실버힐 요양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시설이 좋더라고요. 개인실에 화장실도 딸려 있고 정원도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재현이가 짐을 옮겨주면서 어머님 제가 자주 면회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재현이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달부터는 아예 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봐도 바빠서 그래요. 곧 갈게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집이 아니잖아요. 밤에는 잠도 잘 안 오고 낮에는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정말 치매나 중풍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만 멀쩡하니까 어색하기도 했고요. 그런 제게 유일한 위안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간병인 이영희 씨였습니다. 55세 정도 되는 분인데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어머님 많이 외로우시죠? 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영희 씨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영희야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여기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영희 씨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다른 분들과 달라요. 정말 치매가 맞으신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정말 치매인 걸까? 아니면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걸까?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요양원에 들어온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재현이었습니다. 네 사장님. 어머니 상태요? 이제 완전히 치매라서 아무것도 모르세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내 재산 관리는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곧 법정 후견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고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재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재현이를 완벽하게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대화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왜 재현이는 제가 완전히 치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 통장에서 돈 빼는 것도 이제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달에도 1억 정도 이체했거든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재현이가 제 돈을 훔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매달 1억씩이나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더 들었습니다. 네, 부동산도 몇 채 처분했어요. 어차피 어머니는 모르시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이용해서 재산을 훔치고 있었다니요. 50년 전 재현이를 낳았을 때가 생각났어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밤새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우리 재현이는 정말 효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다음날 아침 저는 영희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영희야, 나는 치매가 아니야. 그리고 내 아들이 나를 속이고 있어. 영희 씨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설마 그런 일이? 라고 하면서도 제 표정을 보고는 진지해졌어요. 영희야, 6개월 동안 나를 돌봐봤잖아. 내가 정말 치매 환자 같았어? 영희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은 다른 분들과 완전히 달라요. 기억력도 좋으시고 판단력도 정상이세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저와 영희 씨는 재현이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재현이가 언제 오는지, 와서 뭘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재현이는 제가 치매라는 걸 이용해서 은행에서 제 돈을 마음대로 빼고 있었어요. 위조된 의사 진단서와 저의 도장으로 각종 서류를 만들어서 말이죠. 저는 평생 도장을 특별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런데 재현이는 그걸 위조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후 재현이가 면회를 왔어요. 3개월 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연기를 해봤어요. 멍한 표정을 짓고 재현이를 못 알아보는 척했죠. 어머님, 저 재현이에요. 아들 재현이요. 재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누구세요? 라고 했습니다. 재현이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제가 치매에 걸린 걸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재현이가 간병인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라고 하면서도 눈에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재현이가 간 후에 저는 영희 씨와 앉아서 울었어요. 영희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재현이를 어떻게 키웠기에 이렇게 되었을까? 영희 씨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님은 정말 좋은 어머니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재현이에게 복수하기로요. 하지만 그냥 화내고 소리치는 그런 복수가 아니라 정말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재현이가 제게 한 만큼 똑같이 돌려받게 하는 거죠. 먼저 제가 해야 할 일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어요. 재현이가 정확히 얼마나 많은 돈을 훔쳤는지, 어떤 방법으로 훔쳤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영희 씨가 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어머님, 제가 밖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겠어요. 다음 주에 영희 씨는 휠체어에 저를 태우고 은행에 갔어요. 저는 치매 환자처럼 멍하니 앉아있고 영희 씨가 어르신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은행 직원이 보호자분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영희 씨가 간병인이에요. 아드님이 부탁하셨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제 계좌에서 매달 1억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총 6억 원이 사라진 거죠. 그것도 재현이 명의의 다른 계좌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치매 연기를 계속해야 했거든요. 영희 씨와 함께 부동산 등기소도 갔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3채 중에 2채가 이미 팔린 상태였어요. 시가보다 훨씬 싼 값에 급매로 처분된 거죠. 그 차액도 재현이 주머니로 들어갔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보니 재현이가 훔친 돈이 총 15억 원 정도 되었어요. 현금 6억 원, 부동산 매각 차액 9억 원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 70억 원 중에서 이미 15억 원이 사라진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제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어릴 때 재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거든요. 제가 아프면 엄마 괜찮아요? 라며 걱정해주고 용돈을 모아서 제 생일 선물도 사주고 그랬는데요.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저는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최 변호사에게 연락하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사업할 때 법률 문제를 도와주셨던 분이죠. 영희 씨가 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박금순 여사님이 뵙고 싶어 하신다고 하니까 최 변호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박 여사님이 치매에 걸리셨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희 씨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 최 변호사가 요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박 여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변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 변호사님,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 아들이 저를 속이고 있어요. 최 변호사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라고 하시길래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재현이의 전화통화, 빼돌린 돈, 팔린 부동산까지 모든 걸요. 최 변호사가 듣고 나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박 여사님,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건 횡령이고 사기입니다. 당장 고발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더 큰 복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최 변호사도 제 복수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들을 준비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박 여사님, 제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완벽한 고발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재현 씨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요. 다음으로 저는 미국에 있는 딸 제이에게 연락하기로 했어요. 제이는 LA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오빠인 재현이를 믿고 있었지만 사실을 알면 분명히 제 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희 씨가 제이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따님께서 어머님과 통화하고 싶어 하신대요 라고 하니까 제이가 엄마가 치매라서 통화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대요. 영희 씨가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죠. 제이야, 엄마야. 제가 전화를 받자 제이가 울먹이더라고요. 엄마,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빠가 엄마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저는 제이에게도 조심스럽게 사실을 말해줬어요. 제이야, 엄마는 치매가 아니야. 그리고 내 오빠가 엄마를 속이고 있어. 제이는 처음에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말해주니까 점점 믿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오빠가 엄마 돈을 훔쳤다고요? 그래, 제이야. 이미 15억 원이 사라졌어. 그리고 오빠는 엄마가 완전히 치매라고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있어. 제이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가 즉시 한국으로 가겠어요. 오빠를 그냥 놔둘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이를 말렸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엄마가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제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혹시 위험하지는 않아요? 오빠가 엄마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이를 안심시켰어요. 걱정하지 마. 여기 영희라는 좋은 분이 도와주고 있어. 그리고 엄마가 치매인 척하고 있으니까 재현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 제이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위험하면 즉시 연락해 주세요. 그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동맹을 얻게 되었어요. 바로 제 손자 지훈이었어요. 16세 고등학생인 지훈이가 갑자기 요양원에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인 재현이 몰래 온 거였어요. 할머니, 저 지훈이에요. 아빠가 할머니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면회 못 오게 했는데 저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재현이는 아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지훈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저를 알아보세요. 아빠가 할머니가 아무도 못 알아본다고 했는데. 그 순간 저는 결정했어요. 지훈이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로요. 지훈아,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야. 그리고 내 아빠가 할머니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지훈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훈이에게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아빠가 어떻게 할머니를 속였는지, 돈을 어떻게 훔쳤는지, 왜 지훈이를 할머니한테 못 오게 했는지까지요. 지훈이는 듣고 나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아빠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지훈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요즘에는 할머니 이야기만 나와도 화를 내요. 지훈이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할머니 아빠가 다른 여자랑 만나는 것 같아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전화도 몰래 받고. 엄마도 눈치챈 것 같아요. 정말 재현이는 가정까지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아, 할머니가 아빠한테 복수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물었을 때 지훈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저도 아빠가 용서가 안 돼요.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지훈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아빠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기로 했어요. 언제 어디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집에서 어떤 전화를 받는지까지요. 할머니, 제가 아빠 핸드폰도 몰래 확인해 볼게요. 그날 지훈이가 돌아간 후에 저는 영희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희야, 이제 정말 복수를 시작해도 될 것 같아. 모든 준비가 끝났어. 영희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너무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영희 씨를 안심시켰어요. 걱정하지 마. 나는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확신에 찬 적이 없어. 재현이가 나한테 한 짓을 똑같이 돌려받게 할 거야.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복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일주일 후 지훈이가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아빠가 정말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어요. 강남에 사는 26세 여자래요. 이름은 김지영이고 룸살롱에서 일한다고 해요. 제 머리가 띵해졌어요. 재현이가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아빠가 그 여자한테 아파트까지 사줬대요. 3억 원짜리 아파트를요. 지훈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 돈으로 불륜 상대에게 집까지 사준다니요. 아빠가 그 여자한테 곧 이혼하고 결혼하자고 했대요. 지훈이가 더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절대 이혼 이야기를 안 해요. 완전히 거짓말쟁이에요. 저는 그 순간 재현이에 대한 마지막 정이 떨어졌어요. 저를 속이고 재산을 훔치는 것도 모자라서 가정까지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아, 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니? 내 엄마는 아빠를 완전히 믿고 있어요. 아빠가 늦게 들어와도 회사 일이 바쁘구나라고만 생각해요. 그날부터 저의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재현이의 자금줄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와 상의해서 재현이가 만든 차명 계좌 중 하나를 동결시키기로 했어요. 최 변호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치매 환자의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말이죠. 법원에서는 즉시 계좌 동결 명령을 내렸어요. 재현이가 빼돌린 돈 5억 원이 들어있는 계좌였거든요. 이틀 후에 지훈이가 신나서 왔어요. 할머니 아빠가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갑자기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다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재현이는 그날 밤새 여러 은행을 뛰어다녔지만 소용없었어요. 법원 명령이라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아빠가 누가 신고한 거지? 라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치매라고 생각하니까요. 지훈이 말이 맞았어요. 재현이는 아직도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재현이가 당황해서 은행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거였거든요. 영희 씨가 멀리서 재현이를 따라다니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나중에 재현이가 얼마나 제 재산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거였어요. 그 다음 주에는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제가 30년간 알고 지낸 경제신문 기자에게 정보를 흘린 거예요. 한성그룹 대표이사가 정치인들에게 로비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말이죠.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재현이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어요. 지훈이가 전해준 말로는 아빠가 하루 종일 전화만 받고 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라고 했어요. 사실 그 기사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의혹만 제기한 거였어요. 하지만 재현이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되었죠.
왜냐하면 정말로 로비를 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정치인 3명에게 총 10억 원을 건넸더라고요. 그때부터 재현이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집과 회사의 익명의 편지들이 배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어머니에게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죠. 편지에는 재현이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빼돌린 정확한 금액, 차명 계좌 번호, 심지어 김지영과 만나는 호텔 이름까지요. 재현이는 이 편지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전해준 이야기로는 아빠가 요즘 잠꼬대를 해요. 미안해 어머니. 용서해줘라면서 자다가 소리를 질러요라고 했어요. 재현이의 정신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사설 탐정도 고용했어요. 재현이가 어디를 가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려고요. 재현이가 뒤를 돌아보면 항상 수상한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카페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 길가에서 전화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빠가 완전히 피해망상에 빠진 것 같아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중얼거려요. 그리고 집에서도 커튼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심리전은 요양원에서 벌어졌어요. 재현이가 3개월 만에 면회를 왔을 때였거든요. 저는 평소처럼 치매 연기를 했어요. 멍한 표정으로 벽만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님, 저 재현이에요. 아들이에요. 재현이가 제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누구세요? 라고 했어요. 재현이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역시 완전히 치매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재현이가 나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저는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현아, 엄마를 왜 여기 버려둬? 재현이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지만 저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재현이가 다시 제게 다가왔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재현이는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귀가하는 길에 계속 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을 거예요. 그날 밤 재현이는 처음으로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오늘 뭔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간병인이 어머님은 평소와 다름없으세요. 가끔 의미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재현이는 그날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정말 치매가 맞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지훈이가 아빠가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요. 할머니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실까? 라고 혼잣말해요 라고 전해줬어요. 그 무렵 재현이에게 또 다른 타격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횡령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제가 믿을 만한 임직원들을 통해서 재현이의 비리를 은밀히 퍼뜨린 거였어요. 대표님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이런 소문들이 사내에 돌기 시작했어요. 경리부장님이 회계장부에 이상한 점들이 있다고 은근히 말하고 다니셨거든요. 재현이는 회사에서도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임직원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회의를 할 때도 다들 재현이 말을 의심스럽게 들었어요. 대표님 말씀이 정말 맞나요? 라는 식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재현이의 불륜 상대인 김지영에게 접근할 기회가 생겼어요. 영희 씨가 지영이 다니는 미용실에 가서 정보를 수집한 거예요. 지영이도 최근에 재현이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재현이가 지영이에게 곧 이혼하고 결혼하자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최근에는 만나는 횟수도 줄이고 용돈도 적게 주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재현 씨가 변했다고 친구들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대요. 저는 지영이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박재현은 당신을 단순한 놀잇감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진짜 재산 상황과 가정 상황을 알고 싶다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 지영이는 무시했지만 재현이가 계속 차갑게 대하자 결국 연락을 해왔어요. 영희 씨가 지영이와 만나서 재현이의 실상을 알려줬어요. 재현이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어머니 재산을 훔쳐서 지영이에게 아파트를 사준 거라는 것까지요. 지영이는 그 사실을 듣고 분노했어요. 그럼 제가 받은 아파트도 원래 어머님 돈이라는 거예요?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영이는 재현 씨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네요. 저도 속은 거잖아요 라며 울었대요. 그때부터 지영이도 저희 편이 되었어요. 재현이가 지영이에게 한 말들, 약속들을 모두 녹음해 두었거든요. 나중에 재현이의 불륜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였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재현이를 완전히 파멸시킬 결정타를 날릴 때가 온 거죠. 저는 재현이의 결혼 20주년 기념 파티를 최종 복수의 무대로 정했어요. 재현이가 2024년 2월 14일에 강남의 최고급 호텔에서 대규모 파티를 열기로 했거든요. 회사 임직원들, 정치인들, 재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어요. 300명 정도의 하객이 올 예정이었죠. 지훈이를 통해서 할머니도 모시고 오면 좋겠다고 제안하게 했어요. 재현이는 처음에 어머니가 치매라서 파티장에서 실수하실까봐 걱정이라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계속 조르니까 결국 승낙했죠. 알았어, 할머니를 모셔오자. 하지만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혀드려야 해. 다른 분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재현이는 여전히 제가 치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파티 전날 밤 저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어요. 20년 전 남편과 함께 입었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바라보니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 같은 기분이었어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아꼈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제 내가 직접 나서서 바로 잡아야겠어요.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재현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 저보다 더 화를 냈을 거예요. 영희 씨가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내일 일이 너무 클 것 같은데요 라며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희야, 나는 69년을 살면서 이만큼 확신한 일이 없었어. 재현이가 받을 벌을 받게 해주겠어. 2024년 2월 14일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재현이의 결혼 2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죠. 저는 휠체어에 앉아서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며 지훈이와 함께 호텔로 갔어요. 파티장에 들어서니 정말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아름다운 꽃장식이 곳곳에 있었죠. 300명의 하객들이 모여서 재현이와 미연이를 축하하고 있었어요. 재현이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질 예정이었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지훈이가 저를 구석진 테이블에 앉혀줬어요. 사람들이 어머님이 오셨네요.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라며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치매 환자처럼 반응하지 않았어요. 재현이가 저를 보더니 지훈이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옆에서 잘 모셔드려. 혹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즉시 밖으로 모셔내고. 재현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파티가 절정에 달한 오후 8시 재현이가 감사 인사를 위해 무대에 올랐어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죠. 재현이는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라며 당황했어요. 저는 재현이에게서 마이크를 받아들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성그룹 창립자고 박 회장의 부인 박금순입니다. 제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69년을 살면서 가장 당당한 순간이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들 박재현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재현이는 어머니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라며 저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재현아, 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버리고 내 재산 25억 원을 훔친 것, 회사 자금 30억 원을 횡령한 것, 26세 여자와 바람 피우며 그녀에게 아파트까지 사준 것, 정치인들에게 로비 자금 10억 원을 건넨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연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죠. 재현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저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나열했어요. 하나은행 237에서 46에서 78만 9012 계좌, 국민은행 105에서 78에서 34만 5623 계좌에 각각 3억 원씩 숨겨놨지.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는 김지영 명의로 해놨고 여의도 정치인 3명에게는 각각 3억, 4억, 3억 원씩 건넸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인가요? 설마 그런 일이... 라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고 재현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하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재현이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강력한 한 방을 날렸어요. 오늘부터 나는 내 아들 박재현을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합니다. 모든 재산은 손자 지훈이와 딸 제이에게 남기겠어요. 그리고 재현의 모든 범죄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리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재현이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대표님, 어머님 말씀이 사실인가요?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이는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은 재현이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현이 아내인 미연이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재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재현아, 30년 전 내가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하니? 자식은 부모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었지. 하지만 넌 내 마지막 절망이 되었다. 이제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재현이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라며 빌었지만 저는 돌아서서 파티장을 나왔어요. 지훈이가 제 팔을 붙잡고 함께 나왔죠. 다음 날부터 재현이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침 일찍 검찰이 한성그룹과 재현이 집에 압수수색을 나왔어요. 재현이는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되었죠. 언론은 연일 효자 가면 쓴 불효자, 어머니 재산 훔친 재벌 2세라는 제목으로 재현이를 비판했어요. 재현이가 그렇게 쌓아온 명예와 지위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회사에서도 재현이는 즉시 해임되었어요. 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서 회사 이미지 실추와 횡령 혐의로 인한 대표이사 해임을 결정했거든요. 김상무가 임시 대표로 취임했어요. 재현이 아내 미연이도 이혼을 결정했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니. 라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미연이는 지훈이 양육권을 가지고 재현이와 완전히 결별했어요. 가장 치명적인 배신은 김지영에게서 왔어요. 지영이는 재현이가 구속되자 즉시 검찰에 출두해서 모든 걸 자백했어요. 재현 씨가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는데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라면서 오히려 재현이를 고발했죠. 재현이가 지영이에게 준 아파트와 현금도 모두 범죄 수익으로 분류되어 몰수되었어요. 지영이는 재현 씨 때문에 제 인생도 망쳤다며 손해배상까지 요구했어요. 재현이는 구치소에서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죄하겠어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받지도 않았어요. 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늦었다는 답만 전했죠. 재현이는 결국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어머니 재산 25억 원과 회사 자금 30억 원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등으로 말이에요. 벌금도 100억 원이나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와도 거대한 빚더미만 기다리고 있었죠. 법정에서 재현이가 마지막으로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을 때 저는 방청석에서 차갑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재현이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돈도 지위도 가족도 모든 걸 잃었지만 어머니의 마음까지 잃은 게 가장 큰 처벌이었을 거예요. 이제 3년이 지났어요. 재현이 판결이 확정된 날 저는 요양원을 나와서 손자 지훈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3년 만에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래도 제 집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지훈이가 물었어요. 19세가 된 지훈이는 이제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응,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라고 답했어요. 미국에 있던 딸 제이도 한국으로 돌아와서 법무법인을 차렸어요. 어머니를 도와서 한성그룹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엄마, 오빠 때문에 우리 가족이 흩어져서 미안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요. 저는 한성그룹의 대주주로 복귀해서 회사를 바로 잡았어요. 재현이가 빼돌린 자금도 모두 회수했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도 구축했어요. 제가 이 나이에 다시 일선에 나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라며 직원들에게 말했더니 모두 박수를 쳐줬어요. 지훈이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처럼 훌륭한 경영자가 되어서 한성그룹을 더 크게 키우겠어요 라고 다짐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우리 지훈이가 진짜 후계자구나라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재현이는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가끔 면회 신청을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최 변호사가 재현 씨가 또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도 받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출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지훈아, 할머니에게 재현이라는 아들은 이미 죽었어. 3년 전 그 파티장에서 죽었다고. 사실 가끔은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재현이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버리고 제 재산을 훔치고 가족을 속이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평온해요. 지훈이와 제이가 곁에 있고 한성그룹도 안정되었으니까요. 회사 직원들도 회장님 덕분에 회사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해줘요. 재현이 때문에 떨어진 회사 이미지도 많이 회복되었고요. 요양원에서 만났던 영희 씨도 지금은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장님, 그때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복수를 생각해내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영희야, 69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으니까라고 답했어요. 가끔 밤에 남편 생각이 나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혼자 중얼거려요. 아마 남편도 저와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며칠 전에는 재현이가 수감된 교도소 앞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지훈이와 함께 병원에 가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그 앞을 지나게 된 거예요. 잠시 차를 세우고 교도소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들어가서 아빠를 만나볼까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훈아. 할머니는 이미 아들을 보낸 마음이야. 그리고 차창을 올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재현이도 교도소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거든요. 지금 제 나이가 72세예요. 재현이 사건이 터진 지 3년이 지났으니까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보상을 받았으니까요. 요즘 제가 가장 기뻐하는 건 지훈이 성장이에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할머니, 저는 절대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를 평생 모실 거고 정직하게 살 거예요 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해요. 제이도 한국에 완전히 정착했어요. 법무법인을 차려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엄마가 복수하는 걸 보면서 정의가 뭔지 깨달았어요. 저도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한성그룹도 이제 안정되었어요. 재현이가 망쳐놓은 회사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2년 정도 걸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이 되었어요. 직원들도 예전보다 일하기 좋아졌다고 말해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예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잘못된 건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한 복수가 모든 분들에게 맞는 방법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참고 넘어가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저는 69세에 요양원에 갇혔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신만 또렷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수는 단순히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수는 정의를 실현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예요. 저도 단순히 재현이를 망가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당한 피해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어릴 때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세요. 저도 재현이를 키울 때 너무 관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현이가 이렇게 변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재현이라는 아들은 잃었지만 진짜 가족인 지훈이와 제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일궈낸 한성그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어요. 요양원에서 6개월을 보낸 경험도 헛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정말 치매나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복지재단도 만들었어요.
제가 당한 고통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재현 씨를 정말 용서할 생각이 없으세요? 라고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용서는 뉘우치는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재현이는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실제로 재현이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을 보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라는 말만 있어요. 정작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라는 진정한 사과는 없어요. 그런 재현이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지훈이가 가끔 할머니 그래도 아빠니까 한 번 정도는 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해요. 지훈아, 할머니가 재현이를 용서하는 순간 재현이는 또다시 잘못된 길로 갈 거야. 진짜 뉘우치게 하려면 끝까지 벌을 받게 해야 해. 이제 제 이야기가 끝나가네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도 영희 씨, 최 변호사님, 제이 지훈이가 도와줘서 복수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절대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저도 6개월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증거를 모으고 동맹을 만들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죠. 그래서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복수 후에는 미련을 두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재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버렸어요. 재현이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지금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정말 만족스러워요. 사랑하는 손자, 딸과 함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재현이가 출소하는 건 아직 4년이나 남았어요. 그때가 되면 저는 76세가 되어 있겠죠. 재현이가 출소해서 다시 저를 찾아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제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남은 인생은 지훈이와 제이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그걸 증명해 드렸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재현이는 제 혈육이지만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에요. 대신 지훈이, 제이, 영희 씨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진짜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